자,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이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오픈시티라는 작품인데요. 로베르토 로셀리니라고 하는 요 감독이자 뭐 나중에 이제 배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때 당시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현실주의 이론의 근간을 둔 대표적인 감독과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현실주의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전성기라고 제가 여기다가 딱 따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현실주의 이론은 그 이론의 근본이나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지만,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있었던 전쟁의 역사, 있었을 때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고 무렵에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던 그런 이론적인 측면, 현실주의의 이론의 측면에 맞서서 있었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을 잠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쟁에 대한 참혹성이나 아니면 전쟁이 있어서 전쟁으로 일어나는 현실 세계의 어떤 일들, 벌어지는 일들, 그걸 가지고 처음에 정의 내렸던 부분 중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주제성을 잡고 있는 그런 방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오픈시티라는 작품, 이거 외적으로도 뭐 여러분들 자전거 도둑이라고 하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바이시클 스티프라고 하는 그 영화들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반영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 자전거 도둑에 나왔던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쟁 후죠. 전쟁 후에 굉장히 현실이 피폐해지죠. 전쟁을 겪어본 세대는 저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니시겠지만, 전쟁을 겪고 나면 그 전쟁에 있어서에 나오는 후폭풍은 엄청나게 거셉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전쟁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탈리아에 있어서 바이시클 시프 같은 건, 바이시클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참혹성에 있어서 모두 다 못 살게끔, 평민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자전거를 한 대 어렵게 구입하여 자전거로 우편을 나눠주고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하는 한 가장이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는데, 그 자전거를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디다 놓았는데 자전거 도둑이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그 자전거를 잃어버린 한 가장이 그 자전거를 찾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나눈 그 작품인데요. 그 작품 보시면 상당히 마음 아픈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전거 한 대 때문에 한 가정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그리고 자전거를 찾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실제 범인을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인인 사람들도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닌 것을 서로 감싸주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막 누군가에게 막 맞고 그러는 장면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쳐다보고 하는 되게 참혹한 현실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뭐 오픈시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전쟁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었고, 그 당시 그 시절에 대해서 담고 있었던 것들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주의 이론은 그 현실에 맞게끔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오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이념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의 회피를 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과거와 제2차 세계대전의 후폭풍에 대해서 심취했다.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느낌을 강조했다. 자, 이념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공산주의다, 자유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의 가치, 누구나 대부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의 중점을 굉장히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좋다, 안 좋다, 전쟁은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전쟁이 갖고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를 강조했다는 거고요. 전쟁을 예로 들면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회피했다.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네올리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의 후폭풍에 대해서 심취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누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고 제가 살짝 트름을 했는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찍는 조교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편집해서 거르지 않겠습니다. 자, 전쟁, 2차 세계대전만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전쟁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에 있어서 대표적인 블랙버스터급 영화의 한 작품을 이제 말씀드리면,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원빈도 나오고 장동건도 나오고 나와서 남북 전쟁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런 것들 보시면 상당히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폭풍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다는 게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어떤 주된 어떤 이론적인 이념적인 특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외세 침략에 있어서 외세 침략이 많이 일어났던 나라들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드라마들 중에서는 미스터 선샤인 같은 영화를 보시면 일제 강점기,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약탈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 그때 이제 조선이죠. 조선과 일본과 그리고 그 외에 러시아, 청나라, 미국 모든 것들이 개입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꾸려지고 있고, 태극기 휘날리며뿐만 아니라 영화 작품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장진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여자 배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누구죠? 조교 선생님 혹시 기억나요? 제가 이미지는 항상 떠오르는데 이름을 매칭을 못 시켜가지고. 강혜정 씨. 조사를 안 해주고 있어서 확실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왔던 그 배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화약이 폭발했는데 강냉이 창고에서 화약이 폭발하는 바람에 하늘에서 팝콘비가 떨어지는 그런 장면 좀 기억하시고, 약간 정신이 좀 떨어지는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대사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영역에 있으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접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슴 아픈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때 왔을 때 외국인 한 명이 결국은 나중에 잘 살고 있는 한 동막골이라는 그냥 그 마을이었을 뿐인데 정치적 이념이나 색깔 때문에 북한의 괴뢰군이다, 남쪽에 어떻게 측 붙였다 그래서 두 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몰살될 위기에 있었던 것들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영화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할 때도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들은 대부분 조금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현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담으로 잠시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감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는 그대로 좀 느낄 수 있게끔 감성을 강조하는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얘기인데, 추상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뭐가 뭔지 모르게끔 뭔가 편집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이런 단계를 많이 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픈시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었던 그런 작품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이 상황이 뭔지 긴가민가 하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잘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 이렇게 판단하기 애매한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는지 좀 강조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스타일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촬영을 찍어냈느냐,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느냐, 어떤 스타일적인 편집을 조금 살펴보면요, 잘 짜여지지 않거나 단편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진 구조의 구성을 회피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사실주의 편집 기법에서 나왔던 사실주의 뭐 이런 것들, 리얼리즘에 대한 다큐멘터리즘 요소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촬영이나 편집에 있어서 뭔가를 자꾸 뭐 개입하다 보면 왜곡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짜여지지 않거나, 그래서 이게 봐도 이게 어떻게 연결됐는지 모르겠건,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건, 그렇게끔 만들지 않고 단편적인 사건들로 이루어진 구조의 구성을 회피했다. 요거 보고 나서 요 얘기 거기서 딱 끝나고 다른 얘기 또 시작하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의 구성을, 요 두 가지의 구조의 구성을 회피했다라는 거고, 다큐멘터리적 시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편집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비전문 배우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사용하거나,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굉장히 대배우신 어떤 배우님들을 캐스팅해서 영화의 어떤 이런 현실주의적인 영화에 캐스팅에 대해서 들어가서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면 A라는 배우가 누구나 얘기를 해도 알만한 배우,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현실주의적인 감독의 현실주의적인 영화에 출연하여 뭘 하면 전문 배우의 그 영역에 있어서 연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캐릭터에 빠져들게 되지, 작품에 대한 것들에 조금 훼손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비전문 배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제 나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배우로 기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공되지 않는 편집, 스타일이 없는 스타일. 말이 웃기죠. 스타일이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특이한 스타일점을 굳이 찾아서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게끔 그냥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법이나 스타일들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현실주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현실주의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그 부분 중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비전문 배우의 기록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적인 시각 효과를 사용하고 잘 짜여지게끔 만들었고, 누가 봐더라도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가치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 감정을 전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성의 방법을 꾸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대조하여 현실주의 이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식주의, 포멀리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어디서 많이 계속 들어봤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있어서 리얼리즘, 사실주의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포멀리즘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몽타주도 설명하고 요럴 때 요런 용어들이 같이 접목돼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형식주의 이론을 설명을 드리면, 영화 제작 과정의 표현 방법을 강조한다.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압축하는 수단의 제약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포멀리즘, 형식주의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주의, 포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와 무엇이 왜 다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형식주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3차원의 세상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수단에 있어서 제약을 극복하고 싶었다. 영화는 평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2D, 2디멘션.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이죠. 그래서 입체감이 있고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로 한번 들이밀어서 카메라로 찍게 되면 그것을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방법은 평면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3D 영상도 있고, 지금은 3D 영화도 있고
4D 영화도 있어서 뭐 어느 뭐 트랜스포머를 보러 갔는데, 아바타를 보러 갔는데 의자가 움직이는 극장에서 보고 색안경을 끼면서 3D 영상으로 화면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론적인 측면은 영화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서 3차원이나 4차, 그러니까 3D, 4D 이런 영상을 약간 배제하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작 과정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현실주의 이론과 빗대서 계속 생각을 해주면, 현실주의 이론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많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형식주의 이론에 있어서는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방식대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어떻게 보여줄 거냐를 기교도 부릴 수 있고요, 편집술도 부릴 수도 있고요, 주제성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주의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프레임과 무대의 요소에 제한적이었고, 조각난 시간, 공간, 시공간을 조각냈고, 왜곡된 경험에 집중했고, 현실의 재구성 방법, 그리고 작가주의 이론, 감독의 시각에 집중, 영화의 성공에 있어 작가의 중요성이 사라짐. 자,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여기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프레임과 무대의 요소에 제한적이라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영화는 한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를 잡고 있는 저 영상의 테두리가 지금 여기 밑에서 이렇게 해서 사각 박스 안에 일어나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장치 안에서 무대의 요소에 제한적이라는 거. 보여주는 만큼, 내가 찍어내는 만큼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 어떤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이 찍히는 공간만큼 더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일단 형식주의에서는 그 보여주는 만큼 어떻게 프레이밍을 해서 보여주고 싶은 장치들만, 보여주고 싶은 요소들만 보여주느냐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거. 조각난 시간과 공간. 현실주의 이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편집을 하는 경우나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보편적으로. 하지만 형식주의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그리고 밖에서 하는 것, 혹은 시간이 과거에서 하는 것, 미래에서 하는 것을 뒤죽박죽 다 섞어 나갈 수 있죠. 현실주의 이론에서도 물론 큰 덩어리 안에서 이렇게 스위칭을 하여 시공간에 대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지만, 형식주의 이론에서는 그것들을 전혀 연관성이 없게끔, 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있게끔 만드는 장치들의 요소를 많이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곡된 경험에 집중.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촬영을 함에 있어서, 편집을 함에 있어서 어떤 뭐 상위 왜곡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걸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자기가 표현해주고 싶은 만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만한 방법과 기법을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형식주의 이론에 들어가는 거고요. 현실의 재구성 방법. 현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어느 정도 담아내는 거에 반면, 형식주의, 포멀리즘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주의 이론에서 감독의 시각에 집중했다, 영화의 성공에 있어서 작가의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좀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어떤 스토리에 대한 작품을 쓰고 나서 감독이 그 작품을 가지고 영화를 영화화해서 만들어내죠. 근데 대부분의 뭐 좋은 감독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작품들, 뭐 명성이 좋은 감독들은 자기가 직접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고 본인이 만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 영화에 감독을 하여 작품을 내놓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원작자, 원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고 그 좋은 작품을 가지고 영화화해서 만들어서 감독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 보면 작가가 표현해내고 싶은 전체적인 주제와 틀을 다 바꿔버리진 않겠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감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 이론에서는 그 프레이밍 안에 보여주는 방법을 감독이 찍어내는 스타일과 형식적인 방법과 어떤 기법과 이런 것들이 다
감독의 손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독이 생각하는 대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 그래서 감독의 시각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형식주의 이론에서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